코이카멘 시청자 여러분,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126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86번째 나라로 북미 캐나다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캐나다는 수도가 오타와이고요. 면적은 10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죠. 쓰는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0배입니다. 인구는 우리의 65%, 3200만 명이고요. 국민소득은 47,000불. 영어와 불어가 공용합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은 1867년 7월 1일에 했습니다. 먼저 캐나다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캐나다는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민을 개방하고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여 모자이크 문화를 일궜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도 20만 명을 넘어서서 토론토, 밴쿠버, 퀘벡, 오타와 등에 살고 있습니다. 10개 주와 3개 특별지구로 구성되어 밴프 자스퍼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빅토리아 공원, 스탠리 공원, 알고키 공원 등 청정하고 수연 경관이 많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2만 5천 명을 파견하였고 캐나다 각 지방을 여기다 보면은 참정용사 동상을 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기는 자연과 환경을 상징하는 단풍잎이며 국장은 영국 왕실의 문장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시로 누리는 세계 여행에서 캐나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사람 중심의 땅 캐나다요. 광활한 땅이요. 로건이 상상봉인가. 로키는 무엇이며 알공키는 어떠한가. 우르릉 쾅쾅 나이아가라. 천섬은 어디 메고 3만 섬은 그 어디냐. 헬리팩스 처녀야 밴쿠버 총가가. 위니펙서 우리 만나 점심 먹고 샤롯타운 녹색 지붕 빨간 머리 앤 보러 가자. 이누이트 에스키모 맘도 고와 앵글로 프랑코 게르만 로만 히스파니아 치노 그리고 코리아노 모두 불러 문화의 모자이크 메이플리프 아름답다. 만남의 땅 토론토야. 대륙의 끝 퀘베가 싸우지 마라. 막내동이 오타와가 다 사랑할게.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캐나다 사람. 손에 손 맞잡고 세계 평화 앞장서세. 다 같이 가세. 사랑이 샘솟는 내일을 향해. 저는 첫 직장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4월 1일 0시에 경천 동지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가 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앞장서겠다고 행동으로 나선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껍질을 깨는 아픔이 없이는 태어나지 못한다고.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껍질을 깨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사망시키고 그 토대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해외에서 고생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는 노동부의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3월 30일 24시에 그 사명을 다하여 숨을 거두고 바로 그 시각 1991년 4월 1일 0시에 한국의 자금으로 개도국의 가난의 굴레를 끊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띠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소속도 노동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는 업무 성격상 모두 개도국에서나 단 하나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죠. 그마저도 1994년에 폐지되었고
새로 태동한 국제협력단 국제교육과에서 제가 새 기분으로 일하던 1990년 6월 초에 저는 그 토론토 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었지요. 아, 미국보다도 더 살기 좋다는 캐나다 아닌가요? 그곳에 가면 미국 여행은 보너스라고 하지 않던가요? 저도 저지만은 평생 후진국에 데려가서 음악을 전공한 아내가 문화생활과는 이 38선을 긋고 개도국에서 살아가도록 할 처지인데 아니 좋았겠습니까? 더구나 캐나다 사무소는 조만간 사무소 철수도 불가피하다고 하던 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일할 기회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1991년도 해계공이 폐지되고 해외 투자 임무를 협력단이 승계하여 관장하고 있지만은 개도국 지원이라는 5대2 업무와 아주 달라서 해외 투자 이의지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외교부나 노동부가 실효해가지고 마땅한 곳이 없어서 잠시 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1995년 1월에 해외 투자 이주 업무는 외교부 해외 이주과로 완전 이관시키고 협력단은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협력단 카나다 사무소 문을 닫았죠. 이번에는 제가 캐나다에 가는 동안 제 동생 우엽이가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 우엽아. 그리고 재수씨 송기현 여사. 캐나다 토론토 공항의 출국 수속은 아주 간단하고 신속했습니다. 다른 제가 개도국 갈 때가 아주 달랐죠. 그리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역시 선진국이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영어 발음도 다 유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듣던 영어는 아주 확연히 달렸죠. 듣기도 아주 좋았고 이해도 잘 됐습니다. 역시 캐나다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육극장에 들었으니 아주 키가 큰 이경수 수장이 저를 알아보고 저만치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경수 수장은 제가 해계공에 입사하여 출국과에 배속되었을 때 대리로서 저의 사수였습니다. 대학도 동문이고 고향도 같았습니다. 그는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자의 업무 자세에 대하여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토론토 사무소 부소장으로 온 것이니 그의 업무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캐나다란 말은 원주민 말로 아주 작은 마을을 의미하여 강한 캐나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나 저는 참 귀엽고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는 오타와지요. 지금 수도 오타가 인구가 100만 명 정도는 되지만은 1867년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야말로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수도로 되고자 하고 피태계에 싸우던 영국계 토론토와 프랑스계 퀘벡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한중간에 있던 조그마한 마을을 오타와라는 시골 마을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일방적으로 수도로 정했습니다. 캐나다는 워낙 넓은 땅에서 각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여 캐나다 문화는 모자이크 문화라고 하여 미국의 용광로 문화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 이민자도 20만 명이 넘고 각 주정부는 우리 한글 학교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크고 작은 호수가 200만 개 이상이 산재해 있고 그래서 호수나라라고도 불립니다. 여우 국립공원, 밴프 자스퍼 국립공원, 알곡 킹공원, 또 방대, 청저 수리하여 관광객이 연중 줄을 잇습니다. 온타리오 주도인 메트로 토론토는 인구가 400만 명에 이르며 토론토가 원주민 말로 토론토라는 말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이름에 걸맞는 큰 도시입니다. 토론토에는 빛나는 호수라는 뜻의 온타리오 호수가 있고 130km만 달려가면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국경을 이룹니다. 투자 이주를 장려하고 그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 제 주 업무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2년대 투자 이주자 한도액을 10만 불에서 50만 불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이 정착하여 외국에 투자를 잘해야지 그 투자 금액을 날린다면 말 그대로 국가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투자 이민을 이자를 그대로 보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무소는 투자 이주자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영주권 취득과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기까지는 이경수 소장이 1인 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소에 합류하자 이 소장은 아주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죠. 우선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인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도착한 이주자들과 기존 교민들은 물론이고 협력단 본부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몇 달을 계속하다가 우리는 투자 이자를 위한 설명을 떠나서 창업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본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반응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일기 운영에 겨우 10,000불 정도 소요되는 작은 규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전화로 공문으로 본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본부는 토론토 투자이즈 창업학교 사업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소장과 저는 힘이 드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소장은 2기까지 운영하고 본부 근무 발령으로 서울로 돌아가고 제가 혼자 8기까지 운영하며 투자이즈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투자이즈자에게 필요한 캐나다의 역사, 관습, 제도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법령에 이르기까지 15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하루에 6시간씩 2주일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업학교 교장은 한인 지도자가 2기씩 맡도록 제가 조치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이제 온 지 20년이 되는 공인회사에게 넉 달 기한으로 책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물이 너무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이 소장은 저에게 2주 만에 직접 번역하여 완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이 소장의 명령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기한 내에 마치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해서 일기를 무사히 수료시켰습니다. 교실은 노스욕 시청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소장과 제가 멜라스맨 시장을 찾아가서 창업학교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여 시청의 협조를 얻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수료식 때에는 멜라스맨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우리 입주자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소장이 떠난 후 저는 토론토에 이어서 밴쿠버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밴쿠버에도 창업학교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밴쿠버 시장을 제가 만나서 한인 투자에 대한 창업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이야기하자 밴쿠버 시청도 기꺼이 청사 교실을 내주고 시장이 수료식에 참석하고 이주자들을 격려해 주었죠. 창업학교 수강생들이 배출됨에 맞춰서 우리 사무소는 한인투자협회를 창립하도록 지원하고 1993년 2월에 동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캐나다에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금요일 아침 신문에 확정된 헌법안이 부록으로 전체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이경수 수장은 금요일 오후 퇴근하면서 저에게 월요일 아침까지 전체를 해석해 놓으라 하고 퇴근했습니다. 저는 주말 밤을 꼬박 세우고 간신히 월요일 아침에 보고했습니다. 둘이 근무해도 아침 회의는 꼭 실시했으며 회의 시에는 이 수장이 저에게 경어를 썼습니다. 제 대학 선배이고 고향 선배인데도. 그리고 저는 어제 한 일을 시간대별로 보고를 해야 했고 그날 할 일도 시간대별로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여튼 이 소장의 업무의 철저함은 알아주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만난 시장 이야기인데요. 멜라스트맨 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이민은 유택의 이민 2세였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토론토 창업학교를 준비할 때였죠. 그는 토론토 노스욕 시장이었는데요. 타고난 근면과 성실로 노스욕 시장에 연속 5번째 당선되어 20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그래서 노스욕 시를 골목골목까지 다 꿰뚫고 있는 아주 그곳에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는 집안이 비난하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중고가구 판매원으로 시작하여 기업가로 성장한 후에 39세 때 1972년에 노스욕 시장으로 재임해서 1992년 20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제가 만났을 때는. 그가 한인 투자 이주자의 중요성과 이들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듣고 강의실을 제공해주고 수료식도 직접 참가했습니다. 우리 투자 이주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두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직접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이주자들은 크게 사기가 고무되었습니다. 토론토 노스욕시는 서울의 강남구에 해당합니다. 멜라스트맨 시장은 구에 메트로 토론토 광역시장 말이죠.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은 연속 2번 당선되어 또 6년을 봉사했습니다. 멜라스만 시장과 같이 우리 이주자들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노스시청 꼬근한 투자과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저는 동년배였고 그는 이태리계 이민 4세였는데요. 우리 이주자들 동포인 양 잘 대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주말이면 꼭 같이 운동도 하며 친구로 지냈죠. 그가 2001년도에 10년 만에 한국에 저를 찾아왔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는 정말로 감격의 포옹을 나누고 제가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줬죠. 또한 토론토의 자랑인 프로야구 브루제이스가 있는데요. 브루제이스.
봄, 여름, 가을을 열광케 합니다. 실제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1992년과 93년은 연속 월드 시리즈를 처음 재패하여 온 토론토가 뒤집어졌죠. 토론토는 캐나다이지만은 미국과 같이 월드 시리즈 미국 리그의 일원입니다. 멜라 스매시장을 만났을 때 제가 농담으로 농담이죠. 내가 멜라 스매시장에게 축하해줬더니 그 멜라 스매시장이 그게 다 월드 시리즈에 토론토가 우승한 것이 최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가 월드 시리즈 우승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기 때문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2년이. 사실 제가 떠나는 우승을 다시 하지 못했으니 그의 멜라스맨의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목사 이야기인데요. 그는 1924년생으로 시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친구죠. 이 목사의 조부는 함경도에 살았으나 1910년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합병되자 만극의 한을 품고 시베리아로 이주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공산교육이 시작되자 7살 때 그의 부친은 공산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하여 중국으로 이주했답니다. 중국에 살다가 해방 후 평양으로 온 이상철 목사는 북한의 공산화 현실에 실망하고 서울로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토론토로 이민 와서 정착했죠. 빅토리아 대학교 총장과 캐나다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됐습니다. 이 캐나다 기독교 총연합회는요, 한인연합회가 아니라 캐나다 총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된 거죠. 한국 사람이. 북미 한미 교민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며 군부 독재 시절엔 북미 인권운동의 대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친구이며 강원용, 문익환 목사 등과 인권운동을 같이 했죠. 실제로 제가 토론토에 근무한 1993년에 뉴욕에 있었던 김대중 선생은 그를 만나러 토론토를 직접 왔습니다. 그때 나중에 전라북도 지사가 되죠. 유중훈 박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죠. 김대중 선생을 수행하고 왔죠. 그때 저는 이상철 목사와 김대중 선생과 유중훈 박사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 악수만 한 정도지만은 저는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인 투자 이주자를 위한 창업학교 주장을 맡아달라고 청하자 그는 기도를 하더니 쾌히 승낙했습니다. 나중에는 골프도 저와 몇 번 같이 했죠. 그때 70이 넘었는데도 드라이브 비거리가 저를 압도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에게 1970년도, 1980년도에 수국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한국 해외교육방송에서 시킬 때 캐나다 여행객들에게는 캐나다에 가서는 이상철 목사는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철 목사는 빨갱이니까. 자기네 공산주의가 싫어서 1930년에 남아있는데 자기를 빨갱이로 국정원에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북한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 목사는 KBS의 해외동포상 수상을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저희 협력단 제가 그 프로젝트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80세에 백발을 휘날리며 예고도 없이 우리 사무소로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 협력단에서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고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이상철 목사님에게 북한 지원 사업은 헌법상의 문제로 그 내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일부 소관이라고 설명드렸더니 법을 빨리 고쳐서라도 대북 지원을 우선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지 못했으나 2007년도에 국민훈장 모란상을 수상했고 제가 해외에 있을 텐데 2009년에 그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옳은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회고록 열린 세계를 가진 나그네를 냈다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이 목사님 만나면 골프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저보다 더 장타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지금도 저보다 장타 날릴 수 있죠? 서울에 오시면 제가 필드에 꼭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욱 투자이주 전문가 이야기인데요. 그는 1947년생으로 저희 이 소장과 동년배였습니다. 서울 출신이고 한국인 온타리오 투자이주자의 대부이죠.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 2명과 함께 이주할선 PGS사를 설립했는데 PGS가 그 심상욱 이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86년도에 설립하여 해외개발사 때부터 계약을 맺고 온타리오 투자이주자를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82cm, 80kg으로 훌륭한 체구에 그레고리 팩을 연상하는 풍모를 지녔죠.
재산도 남부에 앞지 않게 모았으나 딸만 넷이 있었고 맞상제, 아들이 없다고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민자의 대부가 캐나다에서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없음을 걱정한 것을 보고 저는 이민 나온 사람도 한국 사람은 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갑내기 이경수 소장이 아들 낳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전수를 받은 후 기적같이 심의사도 1992년도에 제가 거기 있을 때 누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젖먹이를 안고 다니며 빈근을 원하며 자기 맞산애라고 제사 지낼 애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다녔죠. 이 소장의 비법 전수로 아들 낳은 그 심상우 이사는 동년배인 이 소장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장남이 이경수 소장도 딸만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 부모 성화에 하나를 더 낳고 싶었지만은 박봉에 3명을 키울 자신이 없어 고민하다가 미루고 있었는데 막내딸이 9살 때 1987년에 그 부인이 단독으로 단산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장도 그 부모도 또 아들 미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기 문제가 매듭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소장 부인이 날마다 꿈에 시달렸답니다. 그 이 소장이 딴 데서 아들을 낳아 자기한테 기르라는 꿈이 계속되었답니다. 이 소장부는 단산수술 3개월 후에 다시 단독으로 결심하고 보건수술을 했습니다. 여자의 임신 보건수술은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한 위험한 수술이었죠. 아들 낳는 책은 다 섭렵하고 용하다는 한약본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도사가 알려주는 길과 몸의 방향까지 택하여 이 소장과 그 시청 사모님이 사랑의 거사를 치렀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1889년에 아들을 낳았죠. 그가 한평이 시지 17대 장손 이건일입니다. 지금은 씨름 선수처럼 아주 몸이 건장하죠. 그는 육군을 만기 전역하고 일본에서 사업하려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시청자가 계시다면 심상욱 이사를 찾아가세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13456입니다. 세상에 아들 낳고 싶은 분 이경수 소장을 찾아가세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82-10-1982입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광활한 나라 캐나다에 다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86번째 나라로 광활한 나라 인간 중심의 나라 캐나다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